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의 이야기다. 아버지는 친구들과 가을 산행을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마침 연휴였던 데다 날씨도 좋고 한가하게 노래나 슬슬 부르며 순조로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한다. 하지만 낮이 지나갈 무렵 갑자기 날이 흐려졌다. 아가씨의 마음과 산날씨는 모른다는 말처럼 순식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칭 베테랑이라는 아버지와 동료들은 날이 흐릴 무렵부터 자켓을 꺼내 입어 별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걷고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2시간 정도 가면 숙박할 예정인 오두막에 도착할 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 중 한 명인 희구치 씨가 춥다고 중얼대며 쭈그려 앉았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말을 걸며 이마에 손을 대니 불덩이 같았다. 희구치 씨의 얼굴은 새파랬다. 큰일이다 싶어 아버지와 다른 동료가 양쪽에서 부축해 간신히 오두막까지 다다랐다고 한다. 3시간이 훌쩍 지나서였다. 희구치 씨의 안색은 완전히 흑빛이 되어 어서 어디에서든 재워주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은 꼬리를 이어 일어난다던가 오두막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했다. 복도에도 연휴라 산행을 떠난 사람들로 가득해 먼저 왔던 사람들도 돌아나갈 정도였다. 적어도 이 친구만이라도 좀 재워주세요. 아버지는 오두막 관리인에게 애원했다. 미안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억지로 묵을 만한 곳이 있지만 그 정도로 아픈 분이어서야. 아직 괜찮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아버지의 억지에 관리인도 포기한 듯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그대로 안내된 방을 보고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다. 그 어슴푸레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다다미 8장 정도 되는 방에는 아버지와 동료들을 합쳐 넷밖에 없었던 것이다. 먼저 와 있던 한 사람은 방 가장자리에 누워 얌전히 자고 있었다. 다만 곰팡이와 다른 뭔가 알 수 없는 냄새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 방만 비워둔 거지? 밖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의문을 느꼈지만 우선 희구치 씨를 간호하는 게 먼저였다. 코펠로 물을 끓여 따뜻하게 죽을 만든 후 희구치 씨에게 먹였다. 하는 김에 아버지와 동료도 밥을 챙겨 먹고 7시 무렵 희구치 씨를 가운데로 두고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는다. 이상했다. 평소라면 완전히 골아 떨어지고도 남았을 정도로 지쳤는데. 야, 너 아직 안 자냐? 다른 동료가 아버지에게 슬쩍 말을 걸었다. 왠지 잠이 안 오네. 너도 그래? 근데 이 방 좀 이상하지 않냐? 역시 이상하지? 다른 방은 다 사람들로 꽉꽉 차 있는데 나 아까 전에 말이야 화장실 갔다가 게시판을 봤거든? 아버지는 순간 등골에 정체 모를 오싹함을 느꼈다고 한다. 행방불명 8명, 사망 1명이라고 적혀 있었어. 들은 적 있다. 이런 산속 오두막에는 긴급사태를 대비해 병원 영안실 역할을 하는 시체 안치소가 있다는 걸. 저 멀리 방 한켠에서 같이 누워있는 먼저 온 손님은, 그 손님의 정체는 이제 자자. 아버지는 침낭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튿날 그 먼저 온 손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산 등정하느라 다 빠진 후에 옹구되었다. 구조대 헬기로 하산한다는 듯 했다. 그 다음날에는 희구치 씨도 건강을 되찾아 오두막 관리인을 놀래켰다고 한다. 다만 희구치 씨의 말에 의하면 그날 열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의 이마를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계속 어루만져 주었다고 한다. 등산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지. 그 손이 없었으면 나도 헬기 타고 내려왔을지도 몰라. 희구치 씨는 껄껄 웃으며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젊은 서양 화가. 어릴 적 종종 우리 집에는 야스오 씨라는 젊은 서양 화가가 놀러 오곤 했다. 야스오 씨는
아버지 친구의 둘째 아들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가를 지망하고 있었다. 그 탓에 집에서 쫓겨나 버렸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집에 데려와 밥도 먹이고 돈도 쥐어주고 하며 있었던 것이다. 야스오 씨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지 못해 미안해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세를 지고 있는 답례로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라며 직접 그린 아버지 초상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그림은 아버지를 그닥 닮지 않은 데다 몹시 울적한 분위기였다. 결국 부모님은 그 그림을 창고에다 넣어두고 그대로 잊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몇 해 뒤 야스오 씨는 결국 화가로서 제대로 된 뜻도 펴지 못하고 30살의 나이로 자살했다. 그 후 그의 부친이 그림을 가져왔다. 아들의 아틀리에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 기념으로 받아주게. 하지만 그 그림을 보고 우리 가족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 야스오 씨에게 받았던 아버지 초상화였던 것이다. 집 창고를 뒤져보았지만 이전에 받았던 그림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았다.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소름 끼쳐 했지만 그렇다고 어찌할 도리도 없었다. 그림은 아무리 봐도 장식할 마음은 들지 않는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결국 그 초상화는 다시금 어머니 손에 들려 창고 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우리 집에는 궤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는 누나의 약혼이 깨지는 일까지 일어났다. 결국 걱정하다 못해 어머니는 유명한 영능력자를 찾아갔다고 한다. 영능력자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말했다. 1층 안쪽 창고에 넣어둔 그림이 자기를 장식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랬다. 그 초상화는 처음부터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생전부터 그 그림을 장식해주지 않아 내심 무척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에라도 장식될 수 있게 아버지를 통해 당신들에게 다시금 선물한 겁니다. 혹시나 하면서도 어머니는 아는 절에 사정을 말하고 그 그림을 맡겼다. 야스오 씨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말 집에 걸어두기에는 불길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두운 분위기의 초상화였으니 다행히 주지 스님은 그 그림이 싫지 않았던 듯 감사히 받아 걸어두겠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후 연이어 일어나던 안 좋은 일도 끊기고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다. 아마 야스오 씨도 납득해 주신 거겠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야스오 씨는 조용하고 착한 형이었다. 진심으로 그의 명복을 빈다.